작고 이상한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요. 정말인가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코닝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쟁사를 연구해 온 교수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전쟁, 독일의 철혈 전략, 그리고 로마 제국의 팽창사까지. 지난 40년 동안 유럽의 거의 모든 전쟁을 연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무지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무지했을 뿐 아니라 솔직히 무시하고 있었죠. 이름만 들어본 두 작은 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줄 알았던 나라 말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국,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잖아.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운이 좀 따라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아니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무례하고도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전 세계가 갑자기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케이팝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군사력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핵무기였죠. 최근 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군사전략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결심만 하면 핵무기를 5개월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 어쩌면 이미 만들어뒀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나온 이후 워싱턴과 도쿄, 베이징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리라 믿고 있었고, 중국은 한반도를 자기 영향권 아래 둔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언제나처럼 한국을 신경 쓰지 않는 척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모두가 조용히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지? 그 물음이 세계의 질문이 됐어요. 한국은 이미 잠재적 핵무장국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이미 충분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기술은 세계 3위권이며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까지 갖추고 있대요. 심지어 방위산업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을 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한 전직 CIA 요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핵을 갖게 되면 게임은 끝나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아무도 이 나라의 진짜 전략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 나라는 그동안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살아남아 온 걸까?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고대 전투에 관한 짧은 글을 읽게 되었어요. 작은 병력이 수십만 대군을 이겼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었어요. 이건 허구야. 고구려가 수나라를 이겼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싸우기 위해 철저히 계산하며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이겨낸 나라였던 거예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자. 그래서 비행기에 올라탔고 얼마 후 저는 서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실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게 깨끗했어요. 정말 반짝반짝했죠. 준 빠르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조용하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짐을 끌고 가는 제 귀에 부드러운 음악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어 안내방송.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마치 미래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는 전철을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인상 깊었죠.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 그리고 밤인데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이들까지. 밤인데요. 런던에서는 제 손주들을 저녁 7시 넘어서 밖에 내보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피곤하면서도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길모퉁이에서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편의점이라고 적혀 있었죠. 들어가 보니 제가 전혀 본 적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과자들, 특이한 색의 음료수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컵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컵에 라면 그림이 있었고 뭔가 쉬워 보였어요. 계산대에 가져갔습니다. 젊은 점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드실 수 있어요.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는다고요? 생소했지만 궁금했죠. 그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가 보니 한쪽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기계가 있었어요. 저는 컵라면 뚜껑을 완전히 벗긴 채 그걸 통째로 물에 담그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저씨,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안경 쓴 작은 남자아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였죠. 그 아이가 다가와 컵라면을 제 손에서 조심스럽게 받아들더니 반쯤만 뚜껑을 열고 말했어요. 여기만 열어야 돼요. 물은 여기, 컵 밖에다 부으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아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뜨거운 물을 붓고는 타이머를 보더니 말했죠. 3분 딱 기다려야 해요. 2분도 안 되고 4분도 안 돼요. 딱 3분. 마치 어떤 신비로운 의식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라면이 완성되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재 저어주세요. 그리고 드세요.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저는 첫 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었어요. 뜨겁고 매콤하고 입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맛이었죠. 코가 맵고 눈물이 살짝 났지만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예상 못했네요. 라고 말하자 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를 라면 스승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 손에 따뜻한 배를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자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가게들도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야. 이건 강한 나라야. 그날은 단지 시작이었어요. 이 나라가 저에게 전쟁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전쟁을 디자인한 민족. 승부가 아니라 생존이었다고요.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쯤 되었을 때 저는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칼이나 옛날 군복, 대포 같은 거 몇 개 구경하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본 것들은 정말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었어요. 거대한 벽화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전쟁터였고 한쪽에는 은색 갑옷을 입은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중국 수나라 군대였죠. 반대편에는 훨씬 적은 수의 병사들. 그들의 깃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구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병력을 막았다고요? 근처에 있던 안내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살수대첩이에요. 고구려 군대가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소수 병력으로 무찔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워털루 전투나 헤이스팅스 전투 같은 이야기만 배워왔었죠. 하지만 이런 전투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산속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을 이겼다니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었어요. 어떻게요? 그 직원분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요, 싸운 게 아니라 전쟁을 설계한 민족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었습니다. 전쟁을 설계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도 자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구려, 고려, 조선. 시대는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였죠. 그리고 전쟁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한 발, 한 명, 하나의 무기까지 전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럽에서 전쟁은 영광에 관한 거였어요. 번쩍이는 갑옷, 말 위의 기사들, 화려한 나팔 소리. 사람들이 죽어도 그걸 씌워써서 기념하곤 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전쟁은 달랐어요. 여기엔 음악도 없었고 멋진 타붓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계산만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전통활 박물관에 갔었어요. 유럽 활은 무겁고 두껍고 튼튼해요. 당기려면 팔에 근육이 3개는 더 있어야 할 정도죠. 그래서 저는 한국 활을 집어들자마자 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뭐야? 장난감이야. 제가 그렇게 말했죠. 활은 너무 부드럽고 휘어졌어요. 마치 플라스틱 같았습니다. 이걸로 전투를요? 유럽에서는 5분도 못 버텼을 거예요. 후덜거리며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때 한 박물관 직원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써보세요. 그래서 활 체험 코너로 갔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때였어요. 그곳에 준서라는 5살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작은 활을 들고 있었고 정말 진지한 눈빛으로 관역을 보고 있었죠. 저도 활을 들고 당겨봤습니다. 텅.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어요. 준서는 말없이 화살을 당겼고 퍽.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췄죠. 저는 다시 시도했어요. 또 빗나갔습니다. 준서는 또 맞췄어요.
5번 연속으로요. 저는 그 아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너 진짜 사람이니? 준서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너무 느려요. 저는 체험장 구석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숨도 차더라고요. 그 순간 전날 밤에 읽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활을 명예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활은 일부러 부드럽게 만든 거였어요. 왜냐면 빨리 쏴야 했기 때문이죠.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이 빠르게 쓰러뜨려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요. 한국 병사들은 멋을 내려 하지 않았어요. 살아남으려고 싸운 거였죠. 한 장군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우리 병사 하나가 죽을 때 적 둘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처음엔 그 말이 참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죠. 그건 잔인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신중함이었어요.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중국, 일본, 몽골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 나라는 전쟁을 철저히 수학처럼 다뤘던 겁니다. 박물관에 나설 땐 발걸음이 참 조용해졌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그냥 운이 좋아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똑똑하게 살아남은 나라였던 거예요. 전쟁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무기를 미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전쟁을 계산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들고 있었던 활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무기 중 하나였다는 걸 준서 덕분에 비로소 알게 되었죠. 산성 위의 사람들. 이 돌담은 단지 돌이 아니었다. 한국에 온 지 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전쟁사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제게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에드워드 교수님, 산성을 꼭 보셔야 해요. 그게 한국의 진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오래된 산성으로 향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실망했었습니다. 돌로만 쌓인 담벼락, 규모도 작고 장식도 없고 유럽의 성들처럼 멋지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자랐거든요. 거기엔 로마의 성, 프랑스식 성체 같은 엄청난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산성을 보고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었어요. 이건 그냥 동네 돌담 아냐? 그런데요, 제 생각이 정말 바보 같았다는 걸 그날 하루 동안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됐었습니다. 산성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안내판을 읽고 있었는데요. 거기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산성은 전쟁이 나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들어와 싸우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모두가 함께요. 귀족 군인뿐 아니라 아이, 여성, 노인까지요. 유럽의 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은 귀족과 왕을 위한 공간이었고 백성들은 성 밖에서 버티다가 운이 좋으면 잠시 피신이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산성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함께 올라가고 모두가 함께 버티고 모두가 함께 싸웠던 곳이었어요. 기록을 보면 아이들도 돌을 던졌다고 해요. 여성들은 치마로 돌을 날랐고요. 누구 하나 구경만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심지어 노인들도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 뒤에서 물을 날라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 그 자체였잖아? 이곳에서 싸움은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모두의 싸움이었죠. 산성 안에는 체험 코너도 있었습니다. 돌 던지기 체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호기롭게 도전했었죠.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돌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힘은 빠지고 자세도 웃겼나 봐요. 근처에 계시던 할머니 몇 분이 저를 보고 깔깔 웃으시더니 이러신 거예요. 아이고, 교수 양반 돌을 그렇게 던지면 안 되지. 팔 힘 말고 마음으로 던져야 해요. 그 말씀에 저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으로 던지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람 하면서요.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돌담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니 마을 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전부 이 산성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리고 서로 등을 맞대고 돌을 나르고 돌을 던지고 함께 울고 웃었겠죠. 그 돌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과 생존 의지를 생각하니 그냥 돌담 같았던 이 벽이 갑자기 아주 단단하고 위대한 벽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배웠던 전쟁은 대부분 왕이나 귀족들의 이야기였어요. 성과 성벽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산성은 사람을 위한 성, 모두의 성이었어요. 이건 권력의 벽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한 마음의 벽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산성을 다시는 가볍게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한테 돌은 마음으로 던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 그 할머니들께 속으로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생과 효율의 나라. 전쟁은 감성이 아니라 수학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단순히 싸운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래된 한국의 군사 기록을 읽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문장을 보고 몸을 멈추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가 죽을 때 적 둘 이상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처음에는요, 정말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졌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처럼 끝도 없이 병사가 많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자원이나 해군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사 하나가 죽었을 때 적 한 명밖에 못 죽이면 그 순간부터 이미 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선 수학처럼 계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노량해전이라는 전투를 공부하게 되었었어요.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이었죠. 그 시점에는 이미 전쟁이 오래 이어졌었고, 사람들도 지쳐 있었고, 마을은 불타고 가족들도 흩어졌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바다를 지키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셨죠. 당시 일본군은 이미 퇴각 중이었대요. 다른 지휘관들은 말했어요. 그냥 보내주자. 이제 이긴 거잖아.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금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 나가셨어요. 추운 바다, 어두운 밤 속으로 적을 쫓아가셨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직접 전사하셨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해전 박물관에서 그 전투를 재현한 영상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스크린 쾅쾅 울리는 소리, 배가 부딪히고 대포가 터지는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은 뒤에도 꿋꿋이 서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그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때까지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쓰러지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우세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치킨 상자를 들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치킨 같이 드실래요? 저는 말없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박물관 좌석에서 치킨을 함께 먹고 있었어요. 입안 가득 따뜻한 치킨을 넣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위로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전쟁 이야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는 전쟁을 이야기할 때 늘 승리를 말하거든요. 명예, 용기, 기사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쟁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전쟁은 죽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모든 전투는 철저한 계획 아래 움직였고, 화살 하나, 칼 한 자루, 배 한 척조차 허투루 쓰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승리를 쫓은 게 아니라 생존을 쫓았던 거였죠. 그리고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개인주의와 공동체 정신이 함께 있다고요? 처음 한국 사회를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사람들의 속도였어요. 정말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걷는 것도 빠르고 말하는 것도 빠르고, 심지어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미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하철 안에서는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고, 카페에서는 다들 이어폰을 끼고 각자만의 세상에 몰입해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여긴 아시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곳이구나. 그런데요, 그 생각은 얼마 안 가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어느 날 1998년 뉴스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때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나라 전체가 거의 파산 위기까지 몰려 있었던 시기였대요.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직자가 넘쳐나고 거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금을 나라에 내놓은 거예요. 결혼반지, 목걸이, 팔찌 같은 개인 소지품들부터 가족 대대로 내려온 유산까지. 어린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타났고, 할머니들은 40년 넘게 손에 끼고 있던 팔찌를 조용히 풀어냈대요. 한 여성분이 말하더라고요. 이 반지는 어머니의 유산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족이잖아요. 이 나라가 더 중요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유럽이라면요. 아마 정부를 비난했을 거고, 사람들은 금을 숨겼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놓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뷰 영상에서 농담처럼 말했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저도 제 결혼 반지 팔았을 겁니다. 진짜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자야 했었습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를 위해 뭘 판다고요? 그렇게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 이상한 균형 감각 말이에요. 평소에는 정말 개인주의적이에요. 학교, 회사, 심지어 도로 위에서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그런데 위기만 닥치면 갑자기 하나처럼 움직여요. 마치 하나의 몸처럼요. 코로나19 때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썼고 정부 지침을 잘 따랐고 불평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신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키면 다른 사람도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 믿음이요. 대학생 한 명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협력할 수 있죠?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평소엔 매일 싸워요. 근데 지레불나면 가족이죠. 그 말이 참 크게 와닿았어요. 이건 위선이 아니었어요. 가면을 바꾸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온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 얼굴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진 사람.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제 결혼 반지를 바라봤어요. 물론 팔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그 반지를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내놓았는지는 이제는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건 명예 때문도 아니고 보상을 바래서도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한테 아주 새롭게 느껴진 게 하나 있었어요. 개인주의와 공동체 정신. 이 두 가지는 꼭 반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한국에선요. 희성 그리고 사랑. 한국이 준 마지막 선물은 당신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배우고 울고 먹고 또 많은 생각을 했었죠. 가슴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만큼 조금은 무거워지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한 한옥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전통 찻집이었죠. 천장 위엔 나무 기둥이 보였고 옆엔 창호지가 붙은 창문이 있었어요.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참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아주 부드러운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작은 검정색 노트에 조용히 글을 적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요, 혹시 책 쓰신 거예요? 고개를 들었더니 따뜻한 눈빛에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고요. 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에 관한 책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이름은 희성이었어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역사책 읽는 걸 아주 좋아한다더라고요. 어릴 때는 서울 등교에서 부모님이 하시던 작은 가게도 함께 도왔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쟁 이야기, 평화 이야기, 가족 이야기까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라는 질문까지 나왔었죠. 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의 가족처럼 뭉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싸울 때도 있었고 서로 다를 때도 있었지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희성을 통해 저는 다시 한국의 진짜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책이나 박물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요.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고 과거와 미래 사이의 균열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다음 날 희성이 자기가 자란 동네를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차를 타고 그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언덕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도시였고 오래된 시장 골목과 낮은 건물들이 정겹게 이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두부 가게 앞을 지나쳤고 옛날 레코드 가게도 있었고 떡집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가 외국인 친구 데려왔다고 떡 하나 더 줘야지 하면서 떡을 듬뿍 주셨죠. 희성의 부모님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불고기를 한가득 차려주시면서 웃으셨어요. 아이고 너무 말랐어요.
더 많이 드셔야 해요. 그러다 갑자기 희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한국 치킨 먹고 울었던 그분이에요. 순간 가족들이 어머나 하고 놀라시더니 곧 다 같이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그 집에서 미스터 치킨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별명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왠지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함께 강가에 나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도시 불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은 시원했고, 하늘은 부드러운 파란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희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희성 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나라 중에 가장 똑똑하게 살아남은 나라예요. 전쟁도 재난도 모두 전략처럼 디자인해왔고, 그런데도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걸 저는 당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희성은 조용히 웃었어요. 아마 교수님은 한국을 연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한국에서 누군가를 찾으러 오신 거 아닐까요? 저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는 당신을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두고 떠나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가득 안고 돌아간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가 방문한 나라가 아니라 제 안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희성은 한국이 제게 남겨준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를 통해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역사는 전쟁과 숫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역사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 간의 연결,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이상한 나라의 완벽한 생존자들. 한국은 이미 핵을 가졌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결국 한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저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였어요. 작고 조용하고 어딘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듯 하면서도 세상의 중심을 조용히 꿰뚫고 있는 나라. 한국은요, 외형만 보면 여전히 아시아의 변두리에 있는 작고 분단된 국가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커다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마치 종이 한 장처럼 납작하게 눌린 나라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종이 한 장 안에 들어있는 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민족의 기억과 끝없이 진화한 생존의 공식,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쌓아 올린 전략과 철학이었습니다. 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을 이미 만들었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고 결심만 하면 5개월 안에 실전 대치가 가능하다는 건 거의 상식입니다. 처음엔 이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겸손한 나라가 세계 최강 무기를 그토록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요. 하지만 한국을 직접 보고 그들의 역사를 따라가 본 지금은 그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의 땅 위에서 가장 차가운 이성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설계한 민족이었어요. 전쟁은 그들에게 명예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음 세대에게 생존이라는 이름의 다리를 건네기 위한 절박한 계산이었죠. 그런데 그 치열한 계산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웃고 노래하고 치킨의 소주를 곁들이며 스스로의 슬픔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다시 희성을 만났어요. 그는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주며 말했죠. 교수님, 다음에 또 오세요. 이번엔 부산 갈치찜 투어도 해야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자고 한마디 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그땐 제가 한국 핵기지보다 먼저 예약하고 올게요. 희성은 한참을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에선요, 갈치찜보다 핵무기가 더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진짜 무서운 나라인 이유는 웃으면서도 끝까지 준비를 멈추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히 움직이지만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가장 깊이 준비하고 가장 오래 살아남는 법을 아는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나라는 단지 과거의 전쟁을 이겨낸 나라가 아니라 다가올 모든 전쟁을 이미 대비해 놓은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나라가 결국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 그 마지막 밤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국은 아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생존 전략을 가진 민족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나라였어요. 아니, 어쩌면 이상해서 더 사랑하게 되는 나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